네, 앞서 JB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어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분인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관으로 계실 때 이 문제 계속 조율을 하셨었죠, 교수님께서. 예, 제가 2020년 8월 10월부터 제1차관에 임명돼서요. 크게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제 발표, 사실상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었지만요. 그거 보면서 좀 서글펐어요. 서글펐다. 예. 네.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 혹은 방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팩트로만 치면 우리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해요. 이 피해자분들께도 그렇고 국민들께도 그렇고요. 특히 유족분들에도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무시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바램을 저버릴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기반이 되지 않은 외교적 합의는 오히려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민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우리의 소위 통상 이야기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제 합의는, 혹은 합의라기 해법은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게다가 우리 피해자들 그 쓰리고 서러웠던 시절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박진 장관이 발표한 그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여기저기서 이제 해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시한 목소리도 되게 많았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발표된 해법도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봤던 겁니까? 그건 안 되는 해법이었죠.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까?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 소위 법의 취지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것 한 가지 제가 전제로 깔고 싶은 것은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친일과 반일, 미래와 과거의 프레임으로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고요. 우리 헌법 체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최고인 대법원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그리고 배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일종의 흔들거나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매우 헌법 체계를 유린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안은 소위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이든 일본 기업이 혹은 일본 측에 사죄와 배상적 참여가 전제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일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내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은 변하지 않았고 어제 해법은, 윤석열 정부 해법은 일본이 원했던 정답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답을 전제한 그런데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외교부 제1차관으로서 이 문제를 계속 조율을 해온 사령탑이셨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안을 외교부는 여러 해 동안 이걸 계속 이제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먼저 올렸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이 안을 그냥 고려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국민들 앞에 어제 내놓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얼굴을 달아서 내놓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서글프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우리 정부 기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위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 당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한일 관계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악화되었다라고 상당히 비판했던 분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들이 원했던 한일 관계의 미래가 어제 발표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오히려 한일 관계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조금 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강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을 이유도 저는 솔직히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한 것 중에서 정말 문제라고 보는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일단은 뭐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지만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소위 행안부 산하의 재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정부의 돈이든 혹은 소위 수혜 기업의 돈이든 네. 이 채권자인 피해자분 혹은 유족분들에게 돈을 대시 배상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위 3자 대의변제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민법 469조인가요? 아마 네. 민법 체계에 어긋나는 소지가 많죠. 이게 본인이 예. 동의가 안 되면 제3자 변제가 안 되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본과 협의하라고 했었던 대법원 판결을 제3자에게 갚게 했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갈라치기 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역사의 문제를 일본은 쏙 빠지고요. 우리끼리 소위 지지급볶게 만드는 해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미래를 걸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의 발언이 저는 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 일본 측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야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거다. 그동안 불건전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근데 하야시 발언이 더 적나라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고 여기도 했어요. 건전한이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 대한민국 사법 체계 때문에 한일 관계가 매우 불건전한 관계로 있었고요. 그 불건전한 관계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되었던 윤석열 정부 초기에 되었던 한일 간의 모든 협상은 협상에 대해서 부질없었다는 거고요. 원점으로 회복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1965년도에 청구권을 맺었던 그 당시에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한 격입니다. 그렇죠. 즉 65년도로 인해서 청구권 다 소멸됐으니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 뭐 자본주의 등등을 공유하는 뭐 중요한 가치 이 국가라고 하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면 안 되죠. 뭐냐면 자기들이 과거에 군국주의와 반인권 제국주의를 신봉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반일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그들은 존재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왜 자꾸 사과하라고 우리 쪽한테 소위 비난을 하잖아요. 이 사과라는 행위는 그리고 더불어 화해라는 관계는요. 반복을 통해서 설정이 되거든요. 아, 오히려 반복을 해야 된다? 독일의 상황을 보시면 알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해 예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반복을 하죠. 거긴 개인 간에도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습니다. 이러죠. 사실. 그리고 이제는 이 더군다나 이 강제징용국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역사적으로. 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에 계실 때 일본과도 계속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쪽에서도 그러니까 해결 카드라고 하는 걸 내민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었나요?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가 한 거 말고 문재인 정부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다. 일본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아, 그래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여러 저는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65년도에 청구권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것에 어긋나는 일종의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시다 총리가 그리고 하야시 외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 정권 혹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역대 내각이 다 일률적으로 이 자신들의 그 일제 강압 시대에 동일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도광산을 추진했고 군함도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고요. 위안부 문제와 여러 군국주의의 행위들을 교과서에서 삭제했던 여러 내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그다음 김대중 오부치, 오노다마 등등에 대해서 이것을 검증했던 내각, 즉 아베 내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했다고 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명확한 랭귀지를 썼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익이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 이걸 통해서 한일 관계를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자 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차관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야 돼요. 네. 통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 한일 공조 뭐 이렇게 공조의 그 타겟은 그래서 대상은 북한발 위협 때문이다. 혹은 한미일 공조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왜 그게 합쳐져야 되죠? 그렇다면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즉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한일 미래 협력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관계와 우리의 한일 미래 협력이 다르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발표가 나오자 미국에서 반색을 하고 지금 뭔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정부 때에도 미국이 야 좀 화해해라.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라고 하는 이런저런 시그널이 많이 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받았죠. 개인적으로도. 네. 명확합니다. 스탠스는. 이 문제는 이거고 저거 문제는 저거다. 바구니 두 개 담자.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협의하고 협력에 관해서는 협력하자라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보도상에서나 우리 언론 동향을 보면 한 가지 꼭 짚어야 되는데 미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익 부분입니다. 네. 시계열인데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따지자면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일종의 파기한다라는 그렇죠. 선언이 있었고요. 그래 간 겁니다. 다시 복귀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일본이 우리 어제 해법에 대한 조치로서 한일 수출 당국 회담을 다시 지속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2019년 2월 그전에 6월 그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본이 자동으로 복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회의하고 말 것 없이 그냥 그 수출 규제 해제한다 발표하면 되는 그리고 거죠. 일본이 그 당시에 명시적으로 걸었던 것이 한국의 수출 통제의 제도와 인력과 법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세 가지 조치를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에 다 해결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것들은 이거 정말 실리적인 이익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국익 이야기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직격탄 같은 반도체 산업 쪽이 이게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이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강력하게 원했던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네. 결국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럼 미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한일 간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관계를 이른바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하나의 방향성을 두고 갈 겁니다. 그럴 거다. 예, 김성한 안보실장이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서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면요. 지금 한일 간에서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고 역사 문제를 미래라는 모습으로 덮어버렸으면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요.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과하게 포장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저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럼 그 레토릭이 나온 후에 취해야 할 여러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요. 뭐 이런저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조치와 합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한미 포괄 동맹 이 이상으로 가야 될 건데요. 그러면 지역의 안보 체제를 강조하는 파트너십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죠. 그것은 결국은 한미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인 영역으로 확실히 들어가요. 하나만 더.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 가면서 기자들 앞에 이야기한 거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나서면 미국이 그러니까 그 고마워하고 좋아하면서 그건 자기 위안적 예언입니다. 혹시 그렇게 안될 우리한테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아닙니다. 기대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지가 없다. 저는 그런 왜냐하면 입법 조치고요. 이 모든 저희 IRA가 됐든 이 미국의 그 반도체 법안이 됐든 거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당연하죠. 와서 서빙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반론을 해야 하는 국익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동맹을 매우 의인화하거나 의리화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는 김치국 마시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저는 이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걸 통해서 얻어졌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뭐 그 한미 정상회담 또 있다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